여기가 어디라고 애을 업고 들어옵니까? 나가세요! 아픈 아이를 업고 재벌가 대저택 응접실 한가운데서 모두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요. 제발 일하게 해주세요. 쫓겨나기 직전 그녀의 얼굴을 본 한신그룹 김태석 회장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나를 버린 첫사랑과 똑 닮은 얼굴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 닮아도 너무 닮은 얼굴.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왜 하필 이 자리에 나타난 걸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이 저택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그날 오전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한신그룹 본저택 앞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재벌가에서 가정부를 뽑는다는 소식이 아름아름 퍼진 탓이었죠. 채용 공고가 따로 난 것도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입에서 누군가의 귀로 그렇게 조용히 번진 소문이었는데도 이른 아침부터 지원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나같이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단히 올리거나 반듯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어요.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앞사람의 뒤통수만 바라보며 서 있었죠. 표정들은 굳어 있었고 말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한번 들어가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다는 곳이었으니까요.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이 줄에 선 사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말을 섞지 않았고 아무도 먼저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팽팽하게 긴장된 공기가 줄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그런데 그 줄 끝에 조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줄 맨 끝에 한 명 더 서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뭔가 달랐어요. 다른 지원자들은 정갈하게 다듬어진 모습이었는데 그 사람은 달랐죠. 머리는 아침에 급하게 묶은 듯 몇 가닥이 흘러내려 있었고 옷은 깨끗하긴 했지만 어딘가 구김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의 등에는 아이가 엎여 있었습니다. 29살의 도연이었습니다. 면접 자리에 아이를 데려온 사람은 줄 전체를 통틀어 도연뿐이었어요. 아이는 도연의 등에 얼굴을 묻은 채 가끔 가느다란 기침을 내뱉었고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주변 지원자들의 시선이 슬쩍 도연 쪽으로 쏠렸습니다.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수군거림은 조용하면서도 분명하게 퍼져나갔어요. 저 사람은 왜 아이까지 데리고 왔을까? 설마 저 상태로 면접을 볼 생각인 건 아니겠지. 도연의 귀에도 그 소리들이 닿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어요. 등에 엎인 아이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두 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텨왔는지 지금 이 순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걸 도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아이가 다시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도연은 등 뒤로 손을 뻗어 아이의 등을 가볍게 다독였어요. 그 손길은 빠르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죠. 면접은 저택 안쪽 응접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높은 천장에 묵직한 가구들이 가득한 방이었어요. 벽을 따라 놓인 의자에 지원자들이 순서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책상 맞은편에 앉은 면접관리 집사는 50대 중반의 단단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눈빛이 날카롭고 말수가 적었으며 지원자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처음부터 온기라고는 없었죠. 그는 한 명씩 들어오는 지원자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짧은 질문을 던졌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서류를 내려놓는 것으로 면접을 끝냈습니다.
대화가 길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면접이라기보다는 걸러내는 과정에 가까웠죠. 도연의 차례가 되었을 때 집사의 눈이 도연의 등 뒤에서 멈췄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도연도 알았습니다.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지만 숨을 한번 고르고 자리에 앉았어요. 무릎 위에 얹은 두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사가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를 왜 데려왔느냐고. 도연은 등을 살짝 추스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이가 아파서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유의 전부였고 도연이 할 수 있는 설명의 전부이기도 했어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부탁할 사람도 없었어요. 아이를 혼자 두고 올 수는 더더욱 없었죠. 몸이 아픈 아이를 빈집에 혼자 두는 건 도연에게는 처음부터 선택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려온 것이었어요. 달리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집사의 표정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간이 더 좁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서류를 한번 내려다보고는 다시 도연을 올려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긴 아이 데리고는 일 못해요. 그 말이 응접실 안에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벽 쪽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던 다른 지원자 몇 명이 입술 사이로 작은 소리를 흘렸어요. 당연한 결과 아니냐는 듯, 혹은 저러다 자기 차례에 영향이 오는 건 아니냐는 듯 그 수군거림 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동정도 없었고 위로도 없었어요. 그저 차갑고 빠른 판단이 있을 뿐이었죠. 도연은 바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꽉 죄어드는 느낌이 들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아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일하는데 절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딱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도연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무릎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포기하면 오늘 밤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걸 도연은 이 자리에서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면접 하나가 지금 도연에게는 전부였죠. 그 순간 도연의 등 뒤에서 아이가 다시 기침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끊어질 듯 이어지는 가느다란 기침 소리였어요. 아이의 몸이 힘없이 도연의 등 위로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도연은 반사적으로 손을 뒤로 뻗어 아이의 엉덩이를 받쳐 올렸습니다. 말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짧은 흔들림 속에 도연이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동시에 버티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집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덮으며 자리를 정리하려는 듯 몸을 움직였어요. 이 자리에서 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도연에게 불리하게 기울었고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지원자들도 이제 이 상황이 끝났다는 걸 직감하는 눈치였어요.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있었고 아예 외면해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시선들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응접실 문이 열렸어요.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문 쪽으로 모든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고 집사도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문 너머로 걸어 들어온 사람은 6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군더더기 없이 반듯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방 안의 분위기가 그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 같았죠. 한신그룹의 회장 김태석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다른 곳을 향해 걷던 중이었어요. 이 응접실에 들를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면접 상황을 확인하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문을 지나치려다 안쪽으로 시선이 향한 그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응접실 가운데 두 발을 땅에 단단히 디디고 서서 무너지지 않으려는 듯 버티고 있는 도연의 얼굴이 눈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회장은 한 걸음도 더 내딛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도연을 바라봤어요.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시선을 느꼈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그 시선을 느꼈어요. 등줄기를 타고 이상한 무게감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낯선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회장이 응접실 안으로 완전히 들어선 순간 집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를 굽히며 조용히 인사를 건넸어요. 다른 지원자들도 덩달아 자세를 고쳐 앉았죠.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차갑고 딱딱하던 분위기가 이제는 긴장으로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봉투를 더 꽉 쥐었고 누군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슬며시 내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회장은 집사의 인사를 짧게 받아넘기고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도연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죠. 도연은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이유도 없이 자신을 저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한 일이 아니었어요. 면접 자리에서 이미 충분히 불편한 시선을 받아왔는데 이번엔 결이 달랐습니다. 아까 지원자들의 시선은 차갑거나 불만 섞인 것이었는데 이 사람의 시선은 그게 아니었어요.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 혹은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도연은 먼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회장이 천천히 집사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상황이요? 집사가 짧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지원자가 있어서 채용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하려던 참이었다고요. 말을 마치면서 집사의 시선이 잠깐 도연 쪽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했어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회장도 확인해 달라는 듯한 눈빛이었죠. 사실 집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판단이었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면접장에 나타난 지원자를 채용한다는 건 이 저택의 기준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연 쪽으로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섰어요. 그러고는 도연의 얼굴을 다시 한번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어딘가 이상했어요. 지원자를 평가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을 더듬어 찾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죠. 회장의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찰나의 일이었지만 가까이 서 있던 집사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이름이 뭐요? 도연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질문이 갑작스럽기도 했고 이 남자가 누구인지 도연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방 안 전체가 이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게 분명했어요. 도연은 등을 곧게 세우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도연입니다. 회장의 눈이 아주 잠깐 가늘어졌어요.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김도연? 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조용히 굴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아니면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그의 눈빛이 잠시 먼 곳을 향했어요. 방 안에 있는 누군가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훨씬 먼 곳,
훨씬 오래된 어딘가를 향한 시선이었죠. 그러다 다시 도연에게로 돌아왔어요. 나이는 29살입니다. 회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겉으로 티가 날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는 집사 눈에는 보였습니다. 회장이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 29살. 그 숫자를 듣는 순간 회장의 눈 안에서 뭔가가 움직였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집사도 알 수 없었죠. 잠시 후 회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워낙 작은 소리라 도연에게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를 말했습니다. 도연 바로 옆에 서 있던 집사만이 그 말을 아주 희미하게 들었어요. 너무 닮았군. 집사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닮았다는 건지, 왜 그 말을 저렇게 혼자 삼키듯 뱉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건 느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무게가 그 눈 안에 담겨 있었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집사가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지원자는 채용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다른 지원자들도 오래 기다리고 있으니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요. 말은 공손했지만 의도는 분명했어요.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합리적인 판단이었죠. 회장은 집사의 말을 듣는 동안에도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러다 짧게 말했습니다. 계속 진행해. 집사가 순간 굳었습니다. 방 안의 다른 지원자들도 그 말을 들었어요. 낮고 조용한 말이었는데 방 안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당연히 탈락해야 할 사람이 갑자기 회장의 한마디로 면접을 이어가게 된 상황이었으니까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던 지원자들 사이에서 불만 섞인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집사가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회장님, 아이가 있으면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도 계속 진행하라고 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낮아졌다는 건 부드러워졌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더 이상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집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한 발 물러났어요. 이 이상 나아갔다가는 자신이 선을 넘는 것임을 집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상황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탈락이 확정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걸어 들어온 낯선 사람 한 명이 그 흐름을 통째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이 남자가 누구인지 아직도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저택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주변 지원자들의 시선이 도연에게 쏟아졌습니다. 아까와는 온도가 달랐어요. 아까는 비웃음이나 동정이 섞인 시선이었다면 지금은 노골적인 불만이었습니다. 왜 저 사람이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느냐는 그 불만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누군가는 입술을 잘근 깨물었고 누군가는 팔짱을 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여성 지원자는 작게 혀를 찼어요. 들리라고 낸 소리였습니다. 도연은 그 시선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을 마주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리에 앉아 등 위에 아이를 한 번 더 추슬렀죠. 아이가 작은 소리로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열이 있는 탓인지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도연은 등 뒤로 손을 뻗어 아이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조금만 있어. 금방 끝나.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방 안에서 그 소리는 생각보다 멀리 퍼졌어요. 몇몇 지원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시선을 거뒀습니다. 뭔가를 느꼈는지 아니면 그냥 외면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회장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멀찍이 서서 조용히 바라봤어요. 아이의 손을 잡는 도연의 손을, 그 짧고 조용한 손길을 회장은 시선을 거두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확신하는 것도 아니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회장은 혼자 흔들리고 있었어요. 30년 가까이 닫아두었던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집사는 표정을 정리하고 다음 질문을 꺼냈어요. 다른 지원자들도 억지로 시선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아까와 달라져 있었죠.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바뀌어 있었어요. 회장은 잠시 더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딱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집사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는 도연의 어깨에 볼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장면이 회장의 눈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발걸음이 쉽게 떼어지지 않았어요. 가슴 한쪽에 뭔가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지 지금 당장은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그 감정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건 회장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결과는 그날 저녁에 나왔습니다. 집사가 도연에게 직접 연락을 했어요. 채용이 결정되었다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면 된다고. 짧고 건조한 통보였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기쁜 건지 불안한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만 알았어요.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으니까요.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아이는 옆에서 가느다란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숨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버텨야 한다는 말을 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도연은 이른 시간에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와 아이를 안은 채였어요. 숙식이 가능한 조건으로 채용된 것이었으니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골라 챙긴 가방이었어요. 그 안에는 아이 옷과 약 그리고 도연 자신의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저택의 정문은 생각보다 더 크고 묵직했어요. 그 앞에 서자 괜히 주눅이 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그 느낌을 털어내듯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열어준 건 집사였습니다. 그는 도연을 위아래로 한 번 훑어보고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어요.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면접 날과 달라진 게 없었죠. 환영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달라진 건 도연의 신분뿐이었습니다. 지원자에서 직원으로. 그게 전부였어요. 저택 안은 밖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복도만 해도 웬만한 집 거실보다 길었어요. 천장이 높고 조명이 은은하게 깔려 있었으며 발소리조차 흡수되는 것 같은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 놓인 꽃은 오늘 아침 새로 꽂은 것처럼 싱싱했어요. 도연은 아이를 꼭 안은 채 집사를 따라 걸었습니다. 아이가 두리번거리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여기 되게 크다. 쉿. 조용히 해. 도연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입을 다물었지만 눈은 여전히 반짝였어요. 도연은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 공간에 녹아들 수 있을지, 자신이 이 공간에서 버텨낼 수 있을지, 그 두 가지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집사가 도연에게 배정된 방을 안내했습니다. 저택 뒤편 별채 쪽에 자리한 작은 방이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침대 2개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었고 창문으로 마당이 내다 보였습니다. 도연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한 것보다 훨씬 나았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도연이 머물렀던 곳들에 비하면요. 고시원 반지하, 친구 집 거실 쪽방. 그 기억들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캐리어를 내려놓으며 입술을 지그시 눌렀어요. 집사가 업무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상 시간, 식사 준비 시간, 청소 구역, 빨래 처리 방식. 말은 빠르고 건조했어요. 중간중간 아이 쪽으로 시선이 가는 걸 도연은 느꼈습니다. 불편한 시선이었어요. 탐탁지 않다는 게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죠. 집사는 설명을 마치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이는 업무 공간에 들이지 마세요. 이건 규칙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를 되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꾹 눌렀습니다. 여기서 버텨야 했으니까요. 이 자리를 잃으면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일은 첫날부터 고됐습니다. 저택은 넓었고 손봐야 할 곳은 많았어요. 다른 가정부들도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은 도연을 향해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인사를 건네면 짧게 받아줄 뿐이었어요. 눈빛으로는 이미 많은 걸 말하고 있었죠. 왜 저 사람이 여기 있는 거냐는 그 의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면접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문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어요. 회장이 직접 채용을 지시한 사람,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 그게 도연을 둘러싼 첫 번째 꼬리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표는 도연이 원하지 않아도 따라다녔어요. 오전 일을 마치고 잠깐 쉬는 사이 도연은 아이 방으로 돌아갔어요. 아이는 혼자 이불 위에 앉아 작은 인형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엄마, 언제 와? 지금 왔잖아. 도연은 아이 옆에 앉아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은 조금 내린 것 같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죠. 도연은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딱 1분만 쉬자 싶었어요. 그 1분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었을 때 도연은 저택 동쪽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복도 끝에 회장의 서재가 있었어요. 청소를 마치고 카트를 끌며 돌아서는데 복도 저편에서 회장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일단 멈추고 가볍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이 멈췄습니다.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또 이상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을 멈춰서 바라보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도연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카트 손잡이를 더 꽉 쥐었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어요? 방에 있습니다. 몸은 좀 나아졌어요? 도연은 그 질문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회장이 아이의 상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예상 밖이었어요. 면접 날 잠깐 봤을 뿐인데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도연은 짧게 대답했어요. 네, 좀 나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걸음을 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자꾸 바라보는 건지, 왜 아이 안부를 묻는 건지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넘기면 되는 일이었지만
왜인지 그냥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어요. 회장은 일부러 도연의 동선과 겹치는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다 멈추거나 짧게 말을 건네거나 아이를 조용히 바라보거나 직접적으로 뭔가를 묻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그 시선이 점점 더 신경 쓰였어요. 일하는 내내 등 뒤가 간질간질한 느낌이었죠. 다른 직원들도 그 모습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림이 조용히 번졌어요. 왜 회장이 저 가정부에게 관심을 갖는 거냐고, 뭔가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고. 말들은 도연의 귀에도 흘러들어왔습니다. 도연은 못 들은 척했어요. 하지만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저택에 발을 디딘 첫날부터 도연은 이미 이방인이었어요. 그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연은 복도 모퉁이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저 멀리 마당 쪽 창문 너머로 회장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불이 꺼진 마당을 바라보며 혼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아무것도 없는 어둠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처진 것 같았어요. 저택의 주인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거뒀어요. 저 사람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 도연은 그 질문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도연은 아이 옆에 조용히 누우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저택에 들어온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뭔가 이상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죠. 그날도 도연은 이른 아침부터 움직였습니다. 저택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주방 불을 켜고 식재료를 꺼내고 회장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도연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따로 돌아갔어요. 아이 약은 챙겼는지, 오늘 아이 상태는 어떤지, 혹시 열이 다시 오른 건 아닌지.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신경의 절반은 늘 별채 쪽 방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게 도연의 매일이었어요. 몸은 이곳에 있고 마음은 저곳에 있는 하루하루였죠. 그렇게 버티다 보면 하루가 끝났고 또 그렇게 다음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마치고 홀을 정리하는데 집사가 도연을 찾았어요. 회장이 잠깐 보자고 한다는 정갈이었습니다. 도연은 앞치마를 벗으며 속으로 긴장했어요. 채용된 이후 회장이 직접 도연을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혹시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아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숨을 한번 고르고 서재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복도를 걸으면서도 다리가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의 서재는 저택 동편 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짧게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회장은 창가 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지만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서는 소리에 천천히 시선을 돌렸어요. 그 눈빛이 또 이상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그 눈빛이었어요. 뭔가를 찾는 것 같은, 혹은 확인하려는 것 같은. 앉아요. 괜찮습니다. 앉으라고 했어요. 도연은 더 사양하지 못하고 문 가까운 쪽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세운 채였어요. 무릎 위에 얹은 두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이 아버지는 없어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굳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쉽게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면접 자리에서도 입사 첫날에도 누구도 이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시선으로 묻는 사람은 있었지만 입으로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돌려 말하지 않고 그냥 물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캐묻거나 몰아붙이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대답하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도연은 잠깐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요? 도연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 건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을 올리기 2달 전에 사고가 났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속으로 되새겼는지 모를 만큼 도연은 이미 이 말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익숙해졌다는 게 슬프지 않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단단해진 것이었죠.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영정사진 앞에 섰던 그날을 도연은 지금도 꿈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아무렇지 않은 척 일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지금의 도연이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 안에 뭔가가 있었어요. 안타까움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인지 도연은 정확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눈빛이 불편하지 않다는 건 알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시선 앞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판단받는 느낌도 없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잠시 후 도연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숙식이 가능한 일을 찾았습니다. 아이랑 같이 있을 곳이 필요했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도연은 스스로도 조금 놀랐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아마 너무 오랫동안 이 말을 속에 담아두었기 때문이었겠죠. 아이랑 같이 있을 곳. 결혼도 못하고 아이를 낳은 뒤 도연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건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머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쫓겨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곳이었죠. 회장의 표정이 또 한 번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눈가가 살짝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도연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 한쪽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바람의 가지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어요. 아이 이름이 뭐요? 서준이입니다. 김서준. 몇 살이에요? 3살입니다. 회장이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도연은 그걸 눈치챘지만 뭔가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 느낌을 꾹 눌렀어요. 이 사람의 반응이 왜 저런 건지 지금 당장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 도연은 속으로 정리했어요. 회장이 다시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아이 밥은 제대로 먹이고 있어요? 네. 약은? 매일 챙기고 있습니다. 회장은 더 묻지 않았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이제 나가도 되는 건지 가늠하며 살짝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그때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힘들면 말해요. 도연이 멈췄습니다. 그 말이 예상 밖이었어요. 고용인이 직원에게 하는 말치고는
결이 달랐습니다. 어딘가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를 나오면서 도연은 복도에 잠깐 멈춰 섰어요. 가슴 안쪽이 이상하게 먹먹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사고가 났다는 말을 꺼낸 순간부터였어요. 그 말을 입 밖으로 낸 게 오래간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불쌍하다는 눈빛을 보내거나 어색하게 화제를 돌렸어요. 그런데 회장은 달랐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어요. 아무 판단 없이 그냥 들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도연의 가슴을 더 먹먹하게 만들었어요. 도연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대며 눈을 한번 질끈 감았습니다. 몇 초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몸을 떼고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별채 방으로 돌아가니 서준이가 깨어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인형을 들고 도연을 향해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응, 예쁘다. 도연은 서준이 옆에 앉아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볼이 어제보다 조금 더 분홍빛이었어요. 열이 내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도연은 그 볼을 손바닥으로 살며시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온기 하나가 도연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였어요. 버티는 이유의 전부였죠. 서재 안에서 회장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아이랑 같이 있을 곳이 필요했다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별것 아닌 말이었어요. 직원이 고용주에게 하는 말치고는 너무 솔직한 말이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왜인지 그냥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시선은 계속 별채 쪽 창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다가 돌아눕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으로 충분했죠. 회장은 창가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별채 쪽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도연과 아이가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둠을 바라보면서 회장은 자신이 왜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이 밤에 혼자 서 있으니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이랑 같이 있을 곳이 필요했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별것 아닌 말이었어요. 직원이 고용주에게 하는 말치고는 너무 솔직한 말이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왜인지 그냥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얼굴 위로 아주 오래된 다른 얼굴이 자꾸 겹쳐졌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눈빛이 말하는 방식이 뭔가를 참는 것 같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표정이 너무 닮아 있었어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은 언제나 그렇게 찾아왔어요.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닫아두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열려있는 문처럼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선명하게 밀려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문 너머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30년도 더 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회장은 태석이라고 불렸어요. 25살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회장도 아니었고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무게를 본격적으로 짊어지기 전이었어요. 그래도 집안이 집안인지라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중심에 서게 되었고 자리가 생기면 불려갔어요. 그런데 태석은 그 사람들 속에서도 늘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들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집안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웃으면 같이 웃었지만 그 웃음이 자신을 향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게 태석에게는 오래된 피로였어요. 처음 정숙을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지인의 모임 자리였어요. 크지 않은 자리였는데 정숙은 구석 쪽 테이블에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책을 읽는 사람은 정숙뿐이었어요. 다들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는 자리였는데 그 한가운데서 정숙만 혼자 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그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어울리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 공간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사람이 정숙이었어요.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그냥 자기 자신으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석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모임 자리에서 책을 읽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황하거나 멋쩍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대답했죠. 재미없는 자리에서 재미있는 걸 찾는 거죠. 태석은 그 대답에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태석은 그날 이후 정숙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다시 만날 방법을 찾았어요. 이유를 만들어가며 연락을 했고 정숙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커피 한 잔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긴 시간이 되었죠. 그렇게 둘이 만나는 횟수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정숙은 태석이 알던 사람들과 달랐어요. 집안도 평범했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도가 달랐어요. 태석 앞에서 긴장하거나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태석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알고 나서도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눈빛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톤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게 태석에게는 낯설고도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냥 태석으로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집안이 아니라 자신 자체로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나중에는 공원에서, 그 다음에는 그냥 골목을 걸으면서요. 대단한 장소가 아니어도 괜찮았어요. 정숙과 있으면 어디서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뭘 먹었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길을 걷다가 어떤 걸 봤는지, 그런 소소한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그 전부가 태석에게는 충분했어요. 아니, 충분함을 넘어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기쁨이었습니다. 정숙은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아무 말 없이 걷다가 어느 순간 웃음이 나오는 대화가 시작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태석은 그게 좋았습니다.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계절이 한번 바뀌는 동안 태석은 정숙에게 점점 끌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숙이 웃을 때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거기에 머물렀어요. 정숙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른 생각이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자리를 떠나면 그 다음에 또 만날 날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그 기다림이 설레는 건지 불안한 건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태석은 처음에는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게 두려웠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재벌가의 후계자가 집안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주변에서 충분히 봐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좋은 친구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감정을 억누르며 지내는 게 더 힘들었어요. 어느 봄날 저녁 둘이 한강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물 위로 주황빛이 길게 번지고 있었죠. 정숙이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괜히 오래 살고 싶어져요. 태석은 그 말을 듣고 멈췄어요.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노을빛을 받은 정숙의 얼굴이 따뜻하게 물들어 있었어요. 태석은 그 순간 이 사람과 함께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거스를 수 없이. 그날 이후 태석은 더 이상 그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정숙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숙도 받아줬어요. 말이 많지 않았지만 태석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둘은 가끔 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어요. 작은 집에서 같이 밥을 해 먹는 이야기, 어디 여행을 가고 싶다는 이야기, 나중에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 태석에게는 그런 평범한 상상이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꿔본 적 없는 종류의 미래였어요. 하지만 정숙과 함께하는 그 상상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미래보다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같이 아침을 맞고 같이 저녁을 먹고 그 옆에 정숙이 있는 날들을 살고 싶었어요. 태석은 그 생각을 처음으로 입 밖에 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정숙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그 두 글자가 태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태석은 몰랐어요. 그 행복이 얼마나 짧게 끝날 것인지를, 그리고 그 끝이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 것인지를.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오래갈 수 없는 구조였어요. 태석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를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정숙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그런 기대를 품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태석의 어머니가 정숙의 존재를 알게 된 건 태석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어요. 주변에 눈과 귀가 많은 집안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태석을 불렀어요. 아무것도 아닌 듯 차를 내오면서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애 만나는 거 알고 있어. 태석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요. 어머니는 잠깐 태석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감정보다 판단이 먼저 오는 얼굴이었어요. 정리해. 짧고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태석의 가슴 안쪽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어요. 왜요? 왜냐고?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할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그 애가 어떤 집안인지는 봤어? 우리 집안 며느리 자리가 아무나 앉는 자리인 줄 알아? 태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이 집안이 원하는 며느리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 태석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결혼, 관계와 관계가 이어지는 자리. 그게 이 집안의 방식이었어요. 정숙은 그 조건에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정숙을 포기할 이유가 된다고 태석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일입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지금 어머니한테 그 말이 나와? 사람을 좋아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무슨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알기는 해? 내 마음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알아?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태석은 혼자 남아 차가 식어가는 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정숙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뭐라 해도 자신의 마음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태석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숙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태석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만나러 갔어요. 정숙은 늘 가던 카페 말고 다른 곳을 택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조용한 찻집이었어요. 정숙은 태석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태석이 들어서는 걸 보고도 잘 웃지 않았어요. 그 표정이 태석의 가슴을 먼저 내려앉게 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문을 여는 순간부터 들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정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테이블 위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 그만 만나요. 태석은 그 말을 듣고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로 들었는데 머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럼 왜요? 이유가 뭐예요?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픈 것 같기도 했고 무언가를 꾹 참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단단해서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눈빛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태석의 귀를 때리는 말이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찌르르하게 저려오는 느낌이었어요. 태석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말이 진짜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함께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눈 보고 말해요. 거짓말 아니라고. 정숙이 태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면 안 됐으니까요. 흔들리는 순간 이 말을 끝까지 할 수 없다는 걸 정숙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끼면서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만나요. 태석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의 눈을 바라보다가 테이블을 바라보다가 다시 정숙을 바라봤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잘못됨이었어요. 그냥 이 말이 진짜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 하지만 정숙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태석이 찾아낼 수 있는 균열이 없었습니다. 태석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았는데 그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찻집을 나왔습니다. 바깥에 나오자 바람이 불었어요. 태석은 걷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천천히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태석은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태석은 그날 이후 정숙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렸어요. 정숙이 먼저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진짜가 아닐 거라고,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였어요. 기다리던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말을 해놓고 아무 연락도 없다는 게 그게 더 상처가 되었어요. 태석은 그 분노로 정숙에 대한 기억을 하나씩 덮어나갔습니다. 함께 걷던 길도, 웃으며 나누던 이야기도, 노을 앞에서 했던 약속도 배신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덮어버렸어요. 그래야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정숙의 연락처를 지웠어요. 자주 가던 카페에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정숙이 떠올려질 만한 것들을 하나씩 없앴어요. 그러면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 않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어요. 태석은 어머니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았습니다. 집안이 정해준 자리에 서고, 집안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집안이 바라는 대로 움직였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른 방향을 볼 수 없었어요. 정숙이 떠난 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 자리를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 빈자리를 안고 살았습니다. 상처는 깊게 남았어요. 배신당했다는 기억이 사랑했던 기억보다 더 오래 남았습니다. 정숙을 생각할 때마다 따뜻한 기억보다 그 찻집에서의 장면이 먼저 떠올랐어요.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말, 흔들리지 않던 눈빛, 그게 태석에게는 정숙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서재 창가의 선 회장은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뺨이 차가웠어요. 언제 눈물이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손등으로 천천히 닦아냈어요. 별채 쪽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도연이 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어둠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도연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정숙의 얼굴이 겹쳐졌어요.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냥 닮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닮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닮을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폈습니다. 태석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태석이 어머니와 맞서던 그날, 정숙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태석이 어머니께 맞서고 있다는 걸 정숙은 몰랐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조용히 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책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태석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숙은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골목이었어요.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상대는 자신을 태석의 어머니라고 밝혔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 차분함 안에 무언가 단단하고 날카로운 게 담겨 있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정숙은 짧게 알겠다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하고 격식 있는 찻집이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정숙을 보자 자리를 권하며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형식만 갖춘 웃음이었어요. 정숙은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세웠어요. 주눅 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태석이한테 잘해줬다고 들었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해줬으면 해요. 정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볍게 굳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듣자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석이 앞날이 있어요. 그 앞날에 당신이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이건 당신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실이에요. 어머니는 봉투를 하나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숙은 그걸 내려다봤어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자존심은 이해해요. 그런데 현실을 봐야죠. 당신도 살아야 하잖아요.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뭘 바라고 만나는 거예요? 태석이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안이 그걸 허락할 것 같아요? 태석이가 당신 때문에 집안이랑 등지면 그 책임질 수 있어요? 태석이 인생 망가지는 거 옆에서 볼 수 있어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숙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어떤 집안 사람인지를, 자신이 그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요. 그냥 좋아서 만났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그 전부가 이렇게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다시 정숙 쪽으로 밀었어요. 받든 안 받든 그건 당신 선택이에요. 그런데 태석이한테서는 떠나줘요. 그게 그 애를 위한 거예요. 정숙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인사도 짧게 하고 찻집을 나왔습니다. 바깥에 나오자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걷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자지 못했어요. 뒤척이다가 일어나 물을 마시다가 다시 누웠습니다. 태석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태석이 집안과 등지면 그 책임질 수 있냐고. 태석 인생 망가지는 거 볼 수 있냐고. 정숙은 그 물음에 끝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태석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석이 자신 때문에 뭔가를 잃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태석에게 연락을 했어요. 만나자고 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했어요. 태석도 느꼈겠지만 그냥 나와줬습니다. 정숙은 늘 가던 카페 말고 처음 가보는 조용한 찻집을 택했어요. 태석보다 먼저 가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태석이 들어서는 걸 보고도 잘 웃지 않았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태석의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을 거라는 걸 정숙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 그만 만나요. 태석이 굳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럼 왜요? 이유가 뭐예요?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석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눈물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흔들리면 안 됐으니까요. 흔들리는 순간 이 말을 끝까지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태석이 정숙을 바라봤어요. 믿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눈 보고 말해요. 거짓말 아니라고.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만나요. 태석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찻집을 나갔어요. 정숙은 태석이 문을 닫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천천히 테이블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건 아침이었어요. 밥을 먹으려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약국에 혼자 갔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서 결과를 확인했어요.
두 줄이었습니다. 정숙은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태석에게 연락해야 하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석이 달려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했던 모든 선택이 무너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태석의 어머니 말이 또 귓가에 맴돌았어요. 결국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숙은 짐을 쌌어요. 살던 곳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태석이 찾을 수 없는 곳,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요. 도망치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작은 도시였어요. 작고 낡은 방을 구했습니다. 창문으로 좁은 골목이 내다보였어요. 정숙은 그 방에 짐을 풀면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혼자라는 게 그 순간에야 실감이 났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임신 기간 내내 정숙은 일을 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것도 몸이 무거워지는 것도 느낄 새가 없었어요. 돈을 벌어야 했고 몸을 챙겨야 했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하는 일이었어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딸이 태어났어요. 분만실에서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쁜 건지 서러운 건지 무서운 건지 다 섞여 있었어요. 아이는 작고 붉은 얼굴로 울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컸어요.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다고, 이 아이가 여기 있다고. 그게 전부였는데 그 전부가 정숙을 다시 일어서게 했어요. 아이 이름은 도연이라고 지었습니다. 도연이 자라는 동안 정숙은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도연이 아빠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 도연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하늘에 대고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표정을 감췄어요. 생활은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도연이 아프면 밤새 옆에 있었고 도연이 웃으면 같이 웃었습니다. 힘든 날에도 도연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어요. 그게 정숙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도연이 20살이 넘었을 무렵 정숙의 몸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든 생각은 도연이었어요. 이 아이를 혼자 두고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이 마지막을 느꼈을 때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도연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아. 응, 엄마. 아버지 원망하지 마라. 도연이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몰랐던 거야. 엄마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엄마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누군데.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때 원망하지 마. 알았지?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의 눈이 감기고 있었어요. 도연은 엄마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엄마 앞에서 울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눈물이 흘렀어요. 정숙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도연은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몰랐다는 게 무슨 뜻인지, 엄마가 말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숙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이름도, 아무것도요. 그냥 그 말만 남겼어요. 원망하지 마라. 도연은 그 말을 가슴에 품은 채 살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놓지 못하면서. 그리고 지금 도연은 이 저택에 있었어요. 엄마가 끝내 말하지 않았던 그 사람과 같은 지붕 아래에서
도연이 저택에 온 지 열흘 남짓이 지났습니다. 아직 낯선 것들이 많았어요. 복도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어느 방에 누가 드나드는지, 어느 시간에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하나씩 몸으로 익혀가는 중이었습니다. 실수도 있었어요. 잘못된 문을 열었다가 집사에게 차갑게 제지당하기도 했고 청소 순서를 바꿨다가 다시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버텼어요. 서준이가 이 공간에서 조금씩 편안해지는 걸 보면 버텨야 한다는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마당 쪽 창문으로 달려가 나무를 가리키며 엄마를 부르는 서준이를 보면서 도연은 잘 왔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 열흘 동안 회장은 도연을 볼 때마다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닮았다는 느낌이었어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주칠 때마다 그 느낌은 더 커졌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문제였어요.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 바로 피하지 않고 딱 한 박자 더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드는 방식. 그게 정숙과 똑같았습니다. 회장은 그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 안쪽이 저려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도연이 뭔가를 설명하려다 막히면 잠깐 입술을 오므리는 습관도요. 정숙도 그랬었습니다. 말이 막힐 때 입술을 살짝 오므리고 잠깐 생각하다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30년이 넘도록 잊고 있었던 것들이었는데 도연을 볼 때마다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회장은 그 감정을 억누르려 했어요. 그냥 닮은 거라고, 그냥 비슷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도연의 나이를 생각하면 계산이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확신하는 게 두려웠어요. 확신했다가 아니면 어떻게 하냐는 마음도 있었고, 확신했다가 맞으면 그게 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하려 했어요. 이유 없이 바라보는 걸 멈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도연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정숙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게 회장의 의지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도연이 별채 쪽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서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칭얼대며 도연의 목을 꼭 껴안았어요. 그 순간 도연의 위로깃이 살짝 벌어지면서 목 아래에 걸린 목걸이가 드러났습니다. 회장은 그 목걸이를 봤어요. 그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은빛 달 모양의 작은 펜던트였어요. 회장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목걸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30년도 더 전에 자신이 직접 골라서 정숙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였어요. 흔한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달의 한쪽 면이 살짝 기울어진 비대칭 모양이었는데 정숙이 그 모양이 마음에 든다고 했었죠. 달이 완전하지 않아도 예쁘다고. 세상에 똑같은 목걸이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그게 그 목걸이라는 걸. 도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요. 도연이 멈추고 돌아봤어요. 서준이를 아는 채였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도연의 목 쪽에 머물렀어요. 도연이 그 시선을 따라 자신의 목걸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손으로 살짝 감쌌어요. 뭔가를 지키려는 것 같은 동작이었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 안쪽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겨우 한마디가 나왔어요. 이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굳어 있는 것 같기도 했고 뭔가를 억누르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도연은 그 표정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이 목걸이가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은, 오래된 무언가가 갑자기 건드려진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겁니다. 그 말이 회장의 가슴 한복판을 정통으로 때렸어요. 짧은 말이었는데 그 안에 담긴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엄마가 남긴 거라고. 그 목걸이가 누군가에게서 도연에게로 넘어왔다고. 회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어요. 숨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낮고 떨렸어요. 도연은 그 질문이 갑작스러웠습니다. 목걸이를 보고 어머니 이름을 묻는다는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눈빛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도연은 잠깐 망설였다가 대답했어요. 이정숙입니다. 회장의 눈이 감겼습니다. 이번엔 짧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눈을 감은 채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왜 저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는데 왠지 무서웠어요. 뭔가 큰 것이 지금 막 시작되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도연은 서준이를 더 꽉 안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실례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장은 도연이 멀어지는 걸 바라봤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재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방금 일어난 일들을 머릿속에서 다시 펼쳐봤습니다. 목걸이, 엄마가 남긴 거라는 말, 이정숙이라는 이름, 도연의 나이, 정숙과 헤어진 시기. 회장은 그것들을 하나씩 맞춰봤어요.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며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정숙과 헤어진 게 30년이 넘었어요. 도연이 29살이었습니다. 계산이 맞았어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뜨겁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정숙이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배신이라고 생각했어요. 30년 넘게 그렇게 기억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정숙은 이미 아이를 품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떠났고, 혼자 낳았고, 혼자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딸이 이 저택에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회장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회장은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지금 당장 도연에게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확신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도연에게 이 말을 꺼내려면 틀리면 안 됐습니다. 틀렸을 때 도연이 받을 충격을, 그리고 자신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반드시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서 움직여야 했어요. 회장은 집사를 불렀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회장이 잠깐 멈췄어요.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도연 씨 방에서 칫솔 하나 가져와요. 조용히. 집사가 굳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챈 것 같았어요. 유전자 검사. 더 이상 추측으로 버틸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사는 더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집사가 나간 뒤 회장은 창가로 걸어갔어요.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준이가 마당 한쪽에서 나뭇잎을 줍고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하나씩 집어들며 혼자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작은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마당에 바람이 불었어요.
서준이가 줍던 나뭇잎이 손에서 날아갔습니다. 서준이가 그걸 잡으려 뛰었어요. 작은 웃음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회장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떴어요. 뺨이 차가웠습니다. 언제 눈물이 흘렀는지 몰랐어요. 손등으로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가슴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려 했어요. 일정대로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든 도연이 시야에 들어오면 멈추게 되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도연의 뒷모습, 서준이를 안고 웃는 도연의 얼굴, 말을 할 때 입술을 살짝 오므리는 그 척관. 그것들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정숙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억누르려 해도 억눌러지지 않았어요. 도연은 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일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청소를 하고 서준이를 챙겼어요. 회장이 왜 그날 자신의 목걸이를 보고 굳었는지, 왜 어머니 이름을 물었는지 도연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엄마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원망하지 마라. 나쁜 사람이 아니야. 몰랐던 거야. 그 말이 자꾸 걸렸어요. 회장의 눈빛과 그 말이 자꾸 겹쳐지면서 도연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 닿을 때마다 도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리고 결과가 왔어요. 집사가 조용히 서재로 들어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회장은 그 봉투를 받아들고 한동안 내려다봤어요.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멈출 수 없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어요. 눈이 결과 수치를 훑었습니다. 친자 일치 확률 99.97%. 회장은 그 숫자를 보고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터졌어요. 30년이 넘는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이 배신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이 생겼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분노했고 그 분노로 모든 기억을 덮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말하지 않은 채 혼자 다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딸이 자신의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은 그날 오후 마당 쪽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서준이를 방에 재워놓고 잠깐 바람을 쐬러 나온 참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회장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도연은 멈추고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멈췄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너무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것 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잠깐 시간 돼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이 서재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연이 뒤를 따랐어요. 서재 문을 닫고 나서 회장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숨을 한번 들이마셨어요. 그 동작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마당이 내다보였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이정숙이라고 했죠? 네.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도연은 그 질문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어요. 몇 년 됐습니다. 제가 25살 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물었어요. 어머니한테서 아버지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도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질문들이 어디로 향하는 건지 도연은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엄마는 아버지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요? 도연이 굳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정확하게 파고들었어요. 이 사람이 왜 이걸 묻는 건지 도연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알 것 같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도연은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아버지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도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회장의 눈이 젖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이정숙이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갔고 혼자 딸을 낳아 키웠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장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낮고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너. 말이 끊겼어요. 회장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뺨 위로 눈물이 흘렀어요.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었던 거야?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 들릴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아니야. 말이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도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멍했던 눈빛에 천천히 뭔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 뒤에 분노가 올라왔어요. 오래 눌려있던 것이 터지는 것 같은 분노였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낮고 차가웠습니다. 지금 저한테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알고 계세요? 회장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많은 걸 담고 있었어요. 미안함인지 그리움인지 죄책감인지 도연은 그 눈빛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다 버텼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버지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혼자 다 버텼다고요. 저를 낳고 저를 키우고 아프면서도 내색 하나 안 하고 한 번도 힘들다는 말 없이 그렇게 다 버티다가 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으려 했는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도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면서도 회장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예요? 지금 와서 내 딸이라고요? 회장이 무너졌습니다. 등이 구부러지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마디가 나왔어요. 몰랐다, 정말 몰랐다. 몰랐다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왜 말 못했는지는 생각해 보셨어요? 왜 혼자 가야 했는지는요? 왜 저한테 아버지가 누군지 한 번도 말 못했는지는요?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도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맞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더 아팠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반박하면 안 됐습니다. 몰랐어요. 그게 전부예요? 도연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 수십 년치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돌아섰어요. 서재를 나가려 했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어요.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원망하지 마라. 나쁜 사람이 아니야. 몰랐던 거야.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몰랐다는 걸.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한 거였습니다. 죽으면서도 그 말을 남겼어요. 도연은 문손잡이를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어요.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도연은 그날 서재를 나왔습니다. 회장은 붙잡지 않았어요.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한 말들이 전부 맞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도연이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창밖 마당에는 아까까지 서준이가 놀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나뭇잎 몇 장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회장은 그걸 바라보며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별채방으로 돌아왔어요. 서준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이불을 발로 차놓은 채였어요. 도연은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서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서준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르고 깊은 숨소리였습니다. 도연은 그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뭔가를 쏟아낸 것 같기도 했고 뭔가를 더 잃어버린 것 같기도 했어요. 회장이 한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딸이다.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요동쳤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짐을 챙겼어요. 여기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저택에 계속 있으면서 그 사람을 매일 마주치는 게 지금의 도연에게는 버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가방에 서준이 옷을 먼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옷을 넣었어요. 손이 느렸습니다. 서두르고 있는 건지 망설이고 있는 건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목걸이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엄마가 남긴 목걸이였어요. 차갑고 작은 펜던트였습니다. 엄마, 나보고 원망하지 말라고 했잖아. 도연은 목걸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봤어요. 달 모양의 비대칭 펜던트였습니다. 이걸 선물한 사람이 저 사람이었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엄마는 끝까지 이걸 갖고 있었습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원망하면서도 버리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원망하지 않아서 간직한 건지 도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도연은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서려다 멈췄습니다. 복도 끝에 서준이가 서 있었어요. 언제 잠에서 깼는지 몰랐습니다. 서준이는 졸린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도연의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뭔가를 느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마당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이 마당에 나와 있었어요. 서준이가 자주 나뭇잎을 줍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복도 창문 너머로 회장을 봤어요. 그러더니 도연을 올려다봤다가 다시 회장을 봤습니다.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더니 서준이가 복도를 달려 마당으로 나갔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서준이가 회장 앞에 섰어요. 회장이 서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두 사람이 잠깐 서로를 바라봤어요. 서준이가 작은 손을 들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잡았어요. 아무 말도 없이. 회장의 몸이 굳었습니다. 눈이 젖었어요. 서준이가 고개를 들어 회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 한마디가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렸어요. 무릎이 꺾일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서준이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온기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도연이 멈췄어요. 가방을 든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서준이와 회장이 마당에서 손을 맞잡고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연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막으려 했는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회장이 천천히 도연 쪽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떨렸어요. 늦어서 미안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변명도 없었어요.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말이었어요. 늦어서 미안하다.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천천히 무너졌어요. 오래 쌓아두었던 것들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가방은 복도에 내려놓았어요. 회장 앞에 서서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서준이가 도연의 손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도연과 회장의 손을 각각 잡은 채 셋이 마당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그날 저녁 셋은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넓고 긴 식탁이었어요. 회장과 도연과 서준이 세 사람이 앉으니 식탁이 너무 넓어 보였습니다. 어색했어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었어요. 같이 한 식탁에서 서준이가 숟가락으로 밥을 뜨다가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 회장이 웃었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웃음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웃음을 보며 시선을 내렸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참으려 했어요. 하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우는 게 어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이렇게 오래 걸린 자리였으니까요. 돌고 돌아 결국 한 식탁에 앉게 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서준이가 다시 밥을 떴어요. 회장이 서준이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말 한마디 없이도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마당이 내다 보였어요. 아까 서준이가 줍던 나뭇잎들이 아직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돌고 돌아 결국 가족이 되었습니다. 태석과 정숙의 이야기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부족해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고 사랑했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긴 시간의 끝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자란 딸이 결국 그 자리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선택이 왜 그랬는지 살아보고 나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는 순간들이요. 말하지 못한 것들, 전하지 못한 마음들이 세월을 건너 결국 어딘가에 닿는다는 걸 이 이야기가 조용히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표현해 주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야기도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햇살 머문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